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던 참이었다. 명절을 맞아 여동생네 시골집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이미 수화물은 붙였고 탑승권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런데 장기 주차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무언가가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아뿔싸, 원본 유언장을 잊은 것이다. 남편 영호 씨의 유언장. 책상 서랍에 넣어둔 사본 말고 진짜 원본 말이다. 나는 차를 돌렸다. 5분 안에 후딱 다녀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집에서 맞닥뜨린 것은 어떤 엄마도 들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일한 아들 입에서 말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이 나지막이 삐걱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부르지 않았다. 집안 공기는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열쇠가 손바닥에 놓여 있었지만 나는 늘 하던 대로 그릇에 던져넣지 않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고 구두는 나무 바닥을 스쳤다. 목소리들이 서재에서 들려왔다.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냉철한 목소리들이었다. 나는 아치형 문 뒤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멈춰섰다. 만약 그녀가 증상을 보인다면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74세이십니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적절한 서류 절차만 거치면 인지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 그 이름이었다. 영호 씨가 돌아가신 후 민준이가 아버지 유품 정리를 돕는다는 핑계로 데려왔던 변호사였다.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쿵쿵 울렸다.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성년 후견인에 대해, 즉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미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이어 말했다. 물건을 둔 곳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잦아요. 작년 세금도 거의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서서 아들의 이름을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마루 바닥이 나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랐다. 바깥은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다시 차에 올라앉아 앞유리 너머를 멍하니 바라봤다. 열쇠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아들을 홀로 키우고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야간 기록실에서 밤샘 근무를 했던 여인이 이제는 사건 파일처럼 분류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분노가 아니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산산조각 난 것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가슴에 남아있던 온기가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들은 말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했는지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집에서 낯선 타인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날은 내가 더 이상 엄마이기 이전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되기 시작한 날이었다. 나는 공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동생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운전했다. 내 손은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 수십 년 만에 가보는 오래된 골목길을 본능적으로 운전했다. 차를 멈췄을 때 나는 세탁소와 빛바랜 이발소 사이에 자리한 작은 빵집 앞에 주차해 있었다. 차량은 새 것이었지만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냄새는 정확히 같았다. 계피향과 고소한 아몬드 향, 갓 구운 빵 냄새. 영호 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작은 아파트에 살던 시절, 민준이가 무릎이 까지고 온통 발명 생각에 빠져있던 어린 소년이었을 때, 매주 일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호 씨가 나를 데려왔던 곳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는 세련되고 매끄러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테이블들은 여전히 제각기 달랐고 각각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다. 손가락이 컵을 감싸주었다. 따뜻함, 무언가 나를 붙잡아 줄 것. 시선은 길거리로 향했다.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다. 영호 씨가 이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민준이는 설탕 봉지를 탑처럼 쌓아 올리던 때가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곤 했다. 다리, 기차,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는 단순한 답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청사진을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것을 주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연필로 단락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는 부탁하기도 전에 로보 캠프에 등록시켜 주었다. 그는 적어도 그때는 호기심 많고 건방지지 않았다. 그 어린 소년과 오늘 아침 내가 엿들은 남자 사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밤새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다. 주전자를 너무 오래 불 위에 올려두면 김이 조용히 시작되어 쉬익 소리를 내며 방을 가득 채우듯이 나는 그가 영호 씨의 유산 처리를 고집했던 때를 기억했다. 나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라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법무법인으로 우리 가족의 회계사를 교체했던 때,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 재산세 자동이체를 설정했던 때, 나는 징후들을 보았지만 그에게 선의로 해석했다. 피곤한 엄마의 믿음, 과부의 희망.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억지로 맞춰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갑자기 그림이 선명해졌다. 나는 커피를 절반만 마신 채 빵집을 나섰다. 쓴맛이 혀에 감돌았다. 커피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다. 바깥 하늘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코트 지퍼를 턱까지 올리고 잠시 멈춰섰다. 아직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기 전에 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고요한 우회는 시작이었다. 도서관 뒤편 주차장은 내가 도착했을 때 거의 비어 있었다. 늦은 오후였고 하늘은 이미 초겨울의 부드러운 회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일할 때 늘 선택하던 그 자리에 차를 댔다. 근육 기억처럼, 오래된 습관처럼. 잠시 앉아서 뒷문 근처의 큰 참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바라봤다. 안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다. 카펫은 교체되었고 대출 데스크는 업그레이드되었지만 냄새는 같았다. 잉크와 먼지, 오래된 나무 냄새. 늘 나를 평온하고 유능하며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던 냄새였다. 나는 소설 책장들을 지나 곧장 뒤편의 기록실로 향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똑같은 높은 서류 캐비닛, 너무 오래 바라보면 깜빡이는 베이지색 천장 조명. 나는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유언장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묻지 않고 클립보드를 내밀며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나는 문제없이 파일을 찾았다. 내 손은 여전히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다. 폴더는 두꺼웠는데 유언장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영호 씨의 메모들 때문이었다. 그는 늘 모든 것에 주석을 달았다. 여백에는 화살표와 날짜, 그의 짧은 필체로 된 약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는 당연했고 수년간 나에게도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펼치고 각 줄을 훑었다. 유언장은 온전했다.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폴더 안에 남겨둔 포스트잇이었다. 하나는 수지나 만약 네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답은 항상 숫자에 있어 통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거기에는 도표가 있었다. 자산, 재산, 투자, 채권의 내역. 각각 옆에는 메모가 있었다. 수진이 보관,
수진이 또는 민준이 자격이 된다면 독립적인 검토 전까지 법적 보류. 민준이 관리, 아들에게 전적인 접근 허용이 아니었다. 영우 씨는 정확했다. 그는 나를 믿었다. 가슴에서 열기가 솟구쳤다. 분노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기억에서, 마침내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에서였다. 나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째, 사본 확보. 둘째, 법률 자문. 셋째, 최근 계좌 변경 사항 감사. 나는 느리고 꾸준한 힘으로 각 항목의 밑줄을 그었다. 도서관을 나섰을 때 해는 이미 지붕선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하늘은 부드러운 남색으로 변했다. 차가운 공기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차로 걸어갔다. 내 숨결이 앞을 가렸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혼란스럽다고 느끼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관리받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이수진, 한때 희귀 자료들을 정리했고 정책을 줄줄 외웠으며 부서진 서류 캐비닛 뒤에서 사라진 오래된 희귀 문서를 찾아냈고 이제는 이 한 장의 문서들을 통해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아갈 여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환상이 진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작은 녹음기를 코트 안감에 숨겼다. 도서관에서 인터뷰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부드러운 딸깍 소리로 녹음이 시작되었다. 빨간불이 한번 깜빡인 다음 양모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현관문은 잠그지 않았다. 해는 부엌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충분히 높이 떠 있었다. 나는 천장 조명을 끄고 자연광이 그 조용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 차를 끓이다가 카운터에 아주 조금 흘렸다. 주전자는 살짝 비스듬히 놓아두었다. 섬세한 실수들, 건망증으로 착각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 10시 반쯤 민준이가 도착했다. 내가 부른 적은 없었다. 요즘 그는 미리 연락도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잦았다. 그는 식료품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무언가를 원할 때 짓는 그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가운을 입고 있었다. 십자말풀이 절반이 채워져 있었고 뚜껑 없는 팬이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집이 쌀쌀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난방을 또 잊었나 보다 하고 말했다.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 수프 용기와 빵 한 덩이 그리고 크래커 한 통을 꺼냈다. 연극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잠은 잘 잤는지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다가 중간에 화제를 바꿨다. 숟가락을 약간 더듬거리게 했다. 그가 수프를 데워주겠다고 하자 나는 마치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부엌을 마치 물품을 조사하는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그의 눈은 달력, 싱크대 옆의 약병, 뜯지 않은 우편물들을 스캔했다. 그는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에 대해 언급했다. 나는 아직 뜯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확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문틀에 기대어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을 했다. 그는 요양원을 알아보았다고 정원과 음악치료, 기억관리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있는 곳들을 알아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친절한 제안인 양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내가 쉴 자격이 있고 너무 혼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냅킨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러고는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안도감에서였을 것이다. 그가 다음 주에 그곳 중 한 곳을 둘러보러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자 나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요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다시 물었다. 그가 알려주자
나는 잊어버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30분 더 머물렀다. 내가 놓쳤을 만한 것을 확인하는 듯 복도를 걸어다니며 세탁실의 깜빡이는 전구에 대해 지적했고 현관 난간이 헐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알아챈 모든 것을 메모했다. 그가 떠나기 전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며 그저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안다고 말했다. 문이 그의 뒤로 닫히자마자 나는 뒤쪽 창문으로 가서 그가 차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잠시 거기에 앉아 휴대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입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마치 리허설을 하는 듯했다. 나는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속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는 그가 도착한 순간부터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문장, 모든 제안, 모든 계산된 말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민준방문, 요양원 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연극은 거의 완벽했지만 기록 또한 그러했다. 민준이 방문한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을 다시 배치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이드 테이블 아래에 두 번째 녹음 장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배치가 중요했다. 그는 초조할 때 종종 창가에서 서성거렸다. 나는 각도를 테스트하고 마이크가 현관에서의 대화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다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개방성, 취약성을 드러내는 제스처였다. 그러고는 부엌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의도적으로 건망증의 작은 신호들을 남겼다.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계량컵을 수납장 대신 싱크대에 두었다. 복도 거울을 지나가면서는 알아채지 못한 척머리를 살짝 흐트러뜨렸다. 10시 40분 그의 차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무언가를 흥얼거리며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가디건을 단단히 여미고 현관으로 나가 그가 왜 다시 왔는지 물었다. 그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언급했던 요양원에서 온세 자료집을 내밀었다. 나는 두 손으로 잡고 손가락을 아주 조금 떨게 했다. 나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현관 그네에 앉아 그에게 몇 시인지 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고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자료집을 흘금 내려다보며 사진이 좋다고 속삭였다. 그는 몸을 숙여 마치 별장을 파는 사람처럼 산책로와 음악실을 묘사했다. 그러고는 서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신뢰하는 법률 자문가인 최 변호사와 이야기했다고. 최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길거리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러 잠시 자리를 떴다. 열린 창문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지만 크게 말하지는 않았다. 최 변호사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었고 신속한 검토, 정신능력 같은 문구들이 들렸다. 다음 주를 언급했다. 내가 거의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뻣뻣하거나 경직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현관 마이크가 모든 단어를 포착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나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지 물었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목요일에 센터를 방문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맛이 영호 씨가 만들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전화하겠다고 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안으로 들어가 현관처마 아래의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새로운 파일을 기록 폴더에 업로드하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였다. 그날 밤 정 변호사가 왔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가져왔고 우리는 모든 것을 두 개의 암호화된 백업본에 옮겼다.
나는 민준이가 요양원 브로슈어에 남긴 메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입소 정책 중 의료 대리인 이전은 관찰된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줄에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자신의 폴더를 건넸다. 안에는 나의 현재 법적, 의료적 능력을 확인하는 공증된 진술서가 들어있었고 엘킨스 박사와 2명의 공증인이 서명한 것이었다. 판세가 뒤집혔다. 민준이는 자신이 옥죄어 온다고 믿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사흘 후 정 변호사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봉투는 문서들로 묵직했다. 정신 능력에 대한 진술서, 새로 공증된 위임장, 업데이트된 유언장, 그리고 모든 이전 승인을 무효화하는 서면 통지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2부씩 서명되어 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패였다. 그녀는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다. 직접 전달했다. 치과 위에 2층 사무실이 있는 시내 법률단지로 조용히 방문했다. 그녀는 접수원에게 맡기며 직접 최 변호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날 저녁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가 파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전화했다고 말했다. 논쟁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이상한 말을 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이 상황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러고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영호 씨가 예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고백은 아니었지만 민준이가 쌓아올린 벽에 균열을 내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그 전화를 머릿속에서 되뇌며 앉아 있었다. 영호 씨가 옛 상자에 넣어둔 손글씨 메모를 다시 꺼냈다. 마지막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다음 날 퀵서비스로 편지가 도착했다. 민준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최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단단한 레터헤드에 인쇄된 짧은 메시지였다. 그는 나의 재산과 관련된 어떤 법적 문제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동봉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대신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의 인쇄 기록이었다. 민준이가 시작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류 흔적은 철저했다. 날짜, 디지털 기록, 제한된 초안, 이메일. 나는 오후 내내 각 줄을 읽었다. 민준이와의 대화에서 내가 알아듣던 문구들, 단어 하나하나 반복된 문장들이 있었다. 그가 수프를 먹으며 나에게 말했던 것이 후견인 제안에 첨부된 우려 표명 초안에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이웃이나 친구들이 기억 문제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미래 진술서 템플릿 페이지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그의 작전 계획이 있었다. 나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합의했다. 그녀는 민준이 쪽에서 더 이상의 법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제출될 간략한 의향서를 준비할 것이었다. 위협이 아닌 경고였다. 나의 권리를 무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법적 월권 행위이자 노인 착취 및 법적 권리 침해로 간주되어 기록에 남을 것이라는. 그날 밤 나는 최 변호사의 편지를 영호 씨의 메모와 함께 침대 옆 탁자 서랍에 넣었다. 두 남자, 한 명은 나를 조용히 지우려 했고 다른 한 명은 내가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남겨주었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흔들림 없는 느낌이었다. 마치 마침내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맑은 공기로 나온 듯 했다.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내 옆에 굳건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차가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정오 직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서두르지 않고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한 손에 종이봉투를 다른 손에는 작은 슈퍼마켓 튤립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 전에 몰래 간식을 먹다 들켰을 때 짓던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비켜섰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들였다. 튤립은 노란색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식탁 위에 있는 오래된 녹색 꽃병에 꽂았다. 그는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언급하며 평화롭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는 부엌에서 묻지도 않고 봉투를 풀었다. 야채 수프 용기, 바삭한 빵, 초콜릿바. 내가 수프를 데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손을 휘저으며 직접 했다. 그는 마치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부엌을 돌아다녔다. 그는 늘 그랬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그가 잠은 잘 잤는지 물었다. 나는 어떤 밤은 낫고 어떤 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에 한두 번 들러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는지 물었다. 나는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국물에 잠시 담가두었다. 내 손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마치 방금 조절한 다이얼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나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러고는 그가 알아본 곳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웰니스 프로그램, 산책로, 개인실을 갖춘 요양원들. 그는 마치 단순한 제안인 양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내가 쉴 자격이 있고 너무 혼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냅킨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고는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안도감에서였을 것이다. 그가 다음 주에 그곳 중 한 곳을 둘러보러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자 나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요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다시 물었다. 그가 알려주자 나는 잊어버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30분 더 머물렀다. 복도를 걸어 다니며 내가 놓쳤을 만한 것을 확인하는 듯했고 세탁실의 깜빡이는 전구에 대해 지적했으며 현관 난간이 헐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알아챈 모든 것을 메모했다. 그가 떠나기 전 그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며 그저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안다고 말했다. 문이 그의 뒤로 닫히자마자 나는 뒤쪽 창문으로 가서 그가 차에 앉아 있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잠시 거기에 앉아 휴대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입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마치 리허설을 하는 듯했다. 나는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속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는 그가 도착한 순간부터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문장, 모든 제안, 모든 조심스러운 말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조용한 데면 완전한 명확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연극은 거의 완벽했지만 기록 또한 그러했. 민준이 방문한 다음날 아침 나는 거실을 다시 배치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이드 테이블 아래에 두 번째 녹음 장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배치가 중요했다. 그는 초조할 때 종종 창가에서 서성거렸다. 나는 각도와 범위를 테스트하고 마이크가 현관에서의 대화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다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 개방성, 취약성을 드러내는 제스처였다. 그러고는 부엌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의도적으로 건망증의 작은 신호들을 남겼다.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계량컵을 수납장 대신 싱크대에 두었다. 복도 거울을 지나가면서는 알아채지 못한 척 머리를 살짝 흐트러뜨렸다. 10시 40분 그의 차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무언가를 흥얼거리며 계단을 올라왔다. 나는 가디건을 단단히 여미고 현관으로 나가 그가 왜 다시 왔는지 물었다.
그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 언급했던 요양원에서 온세 자료집을 내밀었다. 나는 두 손으로 잡고 손가락을 아주 조금 떨게 했다. 나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현관 그네에 앉아 그에게 몇 시인지 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고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자료집을 흘금 내려다보며 사진이 좋다고 속삭였다. 그는 몸을 숙여 마치 별장을 파는 사람처럼 산책로와 음악실을 묘사했다. 그러고는 서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신뢰하는 법률 자문가인 최 변호사와 이야기했다고. 최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길거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러 잠시 자리를 떴다. 열린 창문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지만 크게 말하지는 않았다. 최 변호사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었고 신속한 검토, 정신능력 같은 문구들이 들렸다. 다음 주를 언급했다. 내가 거의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뻣뻣하거나 경직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현관 마이크가 모든 단어를 포착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나에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지 물었. 그는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목요일에 센터를 방문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맛이 영호 씨가 만들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전화하겠다고 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안으로 들어가 현관 처마 아래의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새로운 파일을 기록 폴더에 업로드하고 명확하게 이름을 붙였다. 그날 밤 정 변호사가 왔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가져왔고 우리는 모든 것을 2개의 암호화된 백업본에 옮겼다. 나는 민준이가 요양원 브로슈어에 남긴 메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입소 정책 중 의료대리인 이전은 관찰된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줄에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자신의 폴더를 건넸다. 안에는 나의 현재 법적, 의료적 능력을 확인하는 공증된 진술서가 들어있었고 엘킨스 박사와 2명의 공증인이 서명한 것이었다. 판세가 뒤집혔다. 민준이는 자신이 옥죄어 온다고 믿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사흘 후 정 변호사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봉투는 문서들로 묵직했. 정신 능력에 대한 진술서, 새로 공증된 위임장, 업데이트된 유언장, 그리고 모든 이전 승인을 무효화하는 서면 통지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2부씩 서명되어 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패였다. 그녀는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다. 직접 전달했다. 치과 위에 2층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로 조용히 방문했다. 그녀는 접수원에게 맡기며 직접 최 변호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날 저녁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가 파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전화했다고 말했다. 논쟁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이상한 말을 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이 상황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러고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영호 씨가 예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고백은 아니었지만 민준이가 쌓아 올린 벽에 균열을 내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그 전화를 머릿속에서 되뇌며 앉아 있었다. 영호 씨가 옛 상자에 넣어둔 손글씨 메모를 다시 꺼냈다. 마지막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다음 날 퀵서비스로 편지가 도착했다. 민준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최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단단한 법무법인 레터헤드에 인쇄된 짧은 메시지였다. 그는 나의 재산과 관련된 어떤 법적 문제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동봉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대신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의 인쇄 기록이었다. 민준이가 시작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류 흔적은 철저했다. 날짜, 디지털 기록, 제한된 초안, 이메일. 나는 오후 내내 각 줄을 읽었다. 민준이와의 대화에서 내가 알아듣던 문구들, 단어 하나하나 반복된 문장들이 있었다. 그가 수프를 먹으며 나에게 말했던 것이 후견인 제안에 첨부된 우려, 표명 초안에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이웃이나 친구들이 기억 문제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미래 진술서 템플릿 페이지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그의 작전 계획이 있었다. 나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합의했다. 그녀는 민준이 쪽에서 더 이상의 법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제출될 간략한 의향서를 준비할 것이었다. 위협이 아닌 경고였다. 나의 권리를 무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법적 월권 행위이자 노인 착취 및 법적 권리 침해로 간주되어 기록에 남을 것이라는. 그날 밤 나는 최 변호사의 편지를 영호 씨의 메모와 함께 침대 옆 탁자 서랍에 넣었다. 두 남자, 한 명은 나를 조용히 지우려 했고 다른 한 명은 내가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남겨주었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흔들림 없는 느낌이었다. 마치 마침내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맑은 공기로 나온 듯했다.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내 옆에 굳건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전화도 문자도 없이 그저 자갈 위로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와 현관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의 편지가 무언가를 바꾸었고 그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다시 통제권을 주장하려 들 것임을 알았다. 나는 창밖으로 그가 팔에 폴더를 끼고 길을 걸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걸음은 침착했지만 어깨는 굳어 있었다. 걱정하는 표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더 얇아져 더 날카로운 무언가 위로 덮여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비켜서며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서며 계피향에 대해 말했다. 나는 스토브에 사과주를 데워 의도적으로 집안의 향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앉지 않았다.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나는 두 잔을 따랐다. 한 잔을 그에게 건네고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공간은 깨끗하고 거의 의례적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최 변호사가 예상치 못하게 물러나면서 상황이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르게 특정 서류가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사과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옆 서랍으로 손을 뻗어 작은 서류 묶음을 꺼냈다. 그것들은 깨끗한 사본들이었다.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들. 새로운 위임장, 업데이트된 유언장, 엘킨스 박사의 진술서, 공증된 능력 진술서. 나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로 하나씩 밀어보냈다. 그는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화나지도 두렵지도 않고 그저 분명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법적으로 책임감 있는 결정들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척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턱이 한번 움직였다. 그의 눈은 다시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복도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가 내가 여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는지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증거를 찾고 있나 생각했다. 그러고는 단순한 말을 했다. 모든 침묵이 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아. 그는 잠시 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서류들을 다시 모아 테이블 위에 접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을 쾅 닫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왔던 대로 떠났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후 나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냅킨 홀더 아래 숨겨져 있던 녹음기를 집어들고 녹음을 중단했다. 파일 이름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었다. 조용한 대면, 완전한 명확성.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이나 영호 씨의 목소리, 법정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법률 용어들을 꿈꾸지 않았다. 나는 정돈된 방, 라벨 붙은 상자들, 깨끗한 장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을 꿈꿨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결정들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주 동안 집을 감싸고 있던 침묵은 소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정 변호사의 딸 유진이가 밝은 토요일 정오 직후에 도착했다. 그녀는 캔버스 더플백과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마치 항상 그곳에 속한 것처럼 복도를 편안하게 돌아다녔다. 그녀는 시끄럽지 않았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손님방에 조용하고 자신감 있게 앉아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교과서를 정리하고 밤 스탠드 옆에 바인더들을 쌓아 올렸다. 유진이는 기록 보존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벌써부터 내가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침착하고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저녁이 되자 집은 달라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차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고 마치 자신의 부엌인 양 내 부엌에 서 있었다. 주전자가 끓는 것을 기다리며 흥얼거렸다. 드라마틱한 것은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민요의 가락이었다. 레몬법에나 향이 복도를 떠돌았다. 그날 밤 나는 복도 아래에서 그녀가 타이핑하는 소리를 들었다. 빠르거나 격렬한 것이 아니라 꾸준했다. 그 소리는 워드 프로세서가 대중화된 후에도 영호 씨가 지하실에 보관했던 그의 낡은 타자기를 떠올리게 했다. 무언가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이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유진이는 우리 집의 일부가 되었다. 부탁하지 않아도 쓰레기를 비웠다. 내 오래된 사진 앨범에 라벨을 인쇄해 주었다.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던 시절 사용했던 공책들을 디지털화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결코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셋째 날, 나는 그녀에게 법률 폴더를 넘겨주었다. 원본이 아니라 모든 것의 깨끗한 사본들이었다. 의료 진술서, 위임장, 수정된 유언장, 그리고 오디오 대본. 그녀는 그것들을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백업 프로토콜을 추가하고 대학 수준의 보안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지만 나는 그냥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메시지는 없었. 잠시 후 유진이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며 다음날 아침 착오의 상자들을 함께 정리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좋다고 말했다. 그것은 종이 상자와 테이프보다 더 큰 무언가의 내라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방어를 넘어선 움직임, 삶에 대한 긍정의 내라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방들은 내가 걸어다닐 때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부엌에는 다시 지문이 묻어 있었다. 바닥은 더 자주 쓸어야 했고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단 한 문장을 썼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고 나 또한 그렇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다. 창밖의 나무들은 조용하고 자신감 있게 바스락거렸다. 마치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 다른 것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듯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영호 씨가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써오던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들은 단어뿐만 아니라
명확성으로 두꺼워져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마일이나 셀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느리고 신중한 발걸음에서였다. 소리 지름도 문이 마지막으로 쾅 닫히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내가 홀로 개척한 길의 돌처럼 쌓인 작은 결정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잉크는 내가 쓰는 동안 꾸준히 움직였다. 그가 먼저 말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자. 나는 일기장을 닫고 영호 씨의 편지 옆 서랍에 넣은 다음 열쇠를 스웨터 주머니에 넣었다. 부엌은 따뜻했다. 유진이는 일찍 학교로 떠났지만 그녀의 찻잔은 여전히 싱크대 옆에 놓여 있었다. 김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나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손으로 벽을 스쳤다. 사진들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현관문의 깔개는 유진이의 배낭이 너무 자주 놓여져 핀 자국이 있었다. 복도의 램프가 한 번 깜빡이더니 다시 빛을 되찾았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밀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잎사귀들이 뒤집히는 것을 지켜봤다. 한쪽은 금빛으로 다른 한쪽은 흐릿한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무런 발표도 청중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펼쳐질지 결정하기를 기다리던 부분이 끝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오래 남아있다면 아마도 당신도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 침묵을 느껴봤기 때문일 것이다. 약함이 아니라 생존의 침묵을. 만약 당신이 간과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하게 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존엄성은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를 바란다. 당신은 당신의 조용한 강함 속에서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당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그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간직해 주기를 바란다.